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도대체 얼마나 크시길래요? 침실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저보다 8살이나 어린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늘어진 살도 신경 쓰였고 주름진 손도 부끄러웠지만 12년 만에 맞이하는 가슴 뛰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현, 올해 나이로 55세입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수산물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8년째예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둘이서 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혼자 꾸려가고 있죠. 벌써 12년이 됐네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갑니다. 그날 신선한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떼야 하거든요. 멸치, 오징어, 명태, 조기를 박스째 떼다가 가게로 옮기면 아침 7시쯤 돼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전쟁이죠. 멸치는 크기별로 골라내고 오징어는 손질해서 채 썰고 조기는 염장 처리해서 말리고요. 장갑 낀 손으로 칼을 쥐고 있으면 손목이 욱신욱신 아파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손목 보호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더군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새우젓 항아리를 옮기다가 삐끗한 게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계속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병원 가면 쉬셔야 합니다 그러는데 쉬면 장사는 누가 하나요? 아침 9시쯤 셔터를 올리고 손님들을 맞습니다. 사장님, 오늘 멸치볶음 좀 주세요. 어제 사간 젓갈 너무 맛있던데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죠. 내가 만든 게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간다는 게 뿌듯하거든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매일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뚝 끊기고 명절 지나면 재고가 남아돌고요. 그럴 때 혼자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그래도 버티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55세 여자가 다시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냥 익숙한 이 일을 하는 게 제일 낫다 싶더라고요. 문제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갈 때였습니다. 저녁 8시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고 나오면 골목이 참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서 빌라까지 가는 그 10분이 이상하게 제일 외로워요. 빌라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오릅니다. 예전에는 이 계단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말이죠.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현관불을 켜면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는 부엌, 혼자 쓰기엔 너무 큰 침대. 저는 습관처럼 TV부터 켭니다. 사람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우니까요. 냉장고를 열어서 라면을 꺼냅니다. 물을 끓이면서 창밖을 보는데 맞은편 집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나 봅니다. 라면 물 끓는 소리만 괜히 크게 들리네요. 그릇에 담아서 TV 앞에 앉으면 또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틴 걸 누가 알아주긴 할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거운 짐 나르고 손목 아픈 거 참으면서 칼질하고 손님들 웃으면서 응대하고
집에 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이 모든 시간을요. 오늘 힘들었지? 이 한마디만 들어도 좋겠는데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은 서울 반대편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어쩌다 연락하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이러고 끊기 일쑤예요. 동생 상진이는 가끔 전화해서 누나 요즘 어때? 물어보긴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진짜 궁금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져서 차라리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죠. 다들 남편 있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얘기만 하니까요. 거기서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이러면 분위기만 싸해지니까 저도 웃으면서 나는 잘 지내, 장사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바쁘면 외로움을 덜 느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면 딱 침대에 쓰러져서 바로 잠들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외로움을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반은 누군가와 함께, 반은 혼자 살아온 셈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익숙해질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내 인생이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하루를 물어봐 줬으면, 누군가 제가 만든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해줬으면, 누군가 제가 손목 주무르는 걸 보고 팥이라도 사다 줬으면, 그런 소박한 소원들이요. 그런데 55세라는 이 늦은 나이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연 씨를 처음 본 건 어느 새벽 시장 뒤편 적재장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오징어 박스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20kg는 좋게 됐을 겁니다. 저는 그걸 들어서 수레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차 싶었죠. 중심을 잃으면서 몸이 뒤로 휙 젖혀졌거든요. 아, 이거 넘어지겠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줬습니다. 손에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박스는 바닥에 털썩 떨어졌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제 팔을 감싼 순간 팔뚝에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체격이 범상치 않았어요. 티셔츠 위로 드러난 어깨가 탄탄했고 팔뚝은 일하는 사람답게 근육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려하거나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눈빛이 맑았고 턱선이 각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잡아준 그 손이 거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55세 여자의 눈에도 확실히 남자로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밤에 힘도 못 쓸 것 같은 비실비실한 체형이 아니라 진짜 일하면서 다져진 몸이랄까요? 땀 냄새가 섞인 비누향 같은 게 살짝 풍겼는데 그게 이상하게 남자답게 느껴졌어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했고 그 사람은 말없이 떨어진 박스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제 수레에 올려줬습니다. 20kg 박스를 한 손으로요. 저는 그걸 보고 속으로 우와, 장난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리고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자기 일을 하러 가더군요. 며칠 뒤 시장에서 다시 봤습니다. 새벽 5시쯤 상인들 물건을 나르고 정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차 일꾼이었던 겁니다. 무거운 박스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니 쫙 갈라진 등 근육이 티셔츠 위로 확 드러나더군요. 아, 저번에 도와주신 분?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서 또 뵙네요.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박정현이에요. 저기 수산물 반찬 가게 하는데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묵한 게 더 믿음직스러웠달까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상남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제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서 같이 들어주고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우면 먼저 걸레질을 해놓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말없이 해주는 겁니다. 힘이 좋으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뚝딱뚝딱 해치웠어요. 한 번은 제 가게 앞에 쌓인 박스들을 정리해야 했는데 도연 씨가 지나가다 보더니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서 창고로 옮겨주더라고요. 5개를 한꺼번에 안고 가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운반할 때 팔뚝 핏줄이 불끈 솟았거든요.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어요. 친절한 건지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건지. 그런데 도연 씨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더라고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물어보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바퀴가 돌 틈에 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해볼게요. 도연 씨는 쪼그려 앉아서 바퀴를 살펴보더니 돌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고 수레를 빼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허벅지 근육이 한 마리 야생마처럼 쫙 갈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진짜 온몸이 근육인 사람이구나 싶었죠.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말이죠. 그냥 이렇게 든든한 남자가 제 일을 도와준다는 게, 말 한마디 없이 손을 먼저 내밀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 저녁에 일 끝나면 항상 국밥 한 그릇 하시죠? 저도 그러거든요. 오늘 국밥 한 그릇 같이 드실래요? 도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됐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어라? 오늘은 둘이 오셨네? 하고 웃으며 물었는데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국밥이 나오고 우리는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온몸이 녹는 것 같았죠. 한참을 먹다가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반찬 가게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벌써 18년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 다 하세요? 별 수 있나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자라는 그 말이 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도연 씨는 이 일 하신 지 오래됐어요? 한 2년 됐습니다. 여기저기 일하다가 여기 정착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거 보니까요. 괜찮습니다. 몸 쓰는 일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때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사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나이를 물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제 나이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저는 올해 나이로 55세예요. 말하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나이 든 여자라는 게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아, 55세시구나. 하지만 도연 씨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도연 씨는요? 저는 47세입니다. 아, 그럼 저보다 한참 어리시네요? 한참이라니요? 그냥 몇 살 차이 나는 거죠. 도연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은 55세라고 하시기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에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진짜예요. 처음 봤을 때 40대 후반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도연 씨도 47세 치고 정말 젊어 보여요. 몸도 그렇고요.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련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이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8살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연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편안해진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를 비추는 푸른 달빛이 그날따라 참 예뻤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도연 씨.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먹을래요?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각자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왜인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말로만 잘해주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이를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요. 그날 이후로 국밥집은 우리만의 약속 장소가 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 만나게 됐어요. 시장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국밥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생긴 겁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손님이 적었겠어요. 사장님은 항상 일찍 오시네요. 진짜 부지런하세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는데 누군가 제 하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12년을 혼자 살면서 제 일상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국밥을 먹는데 제가 손목을 주무르는 걸 도연 씨가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러거든요. 칼질하고 나면 손목이 뻐근해서 자꾸 주물러지더라고요. 손목이 안 좋으세요? 아, 네, 직업병이에요. 칼질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충 넘겼습니다. 남한테 아프다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도연 씨를 만났는데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저기 사장님, 이거 쓰세요. 열어보니 파스였습니다. 손목에 붙이는 파스 2통이 들어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팔 다쳤을 때 써봤는데 효과 좋더라고요. 도연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번 손목 주무르는 걸 봤다고 다음날 파스를 사오다니요. 이런 게 배려구나 싶었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그럼 저도 이거. 저는 그날 오후에 반찬을 조금 더 담아서 도연 씨 일하는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멸치볶음, 오징어젓, 김치, 이런 것들이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남으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거짓말이었죠. 일부러 더 만든 겁니다. 도연 씨가 파스를 사온 게 너무 고마워서요. 도연 씨는 반찬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말투가, 그 표정이 참 진심이 느껴졌어요. 과장되지 않고 꾸미지 않은 진짜 고마움이랄까요. 누군가 제 손으로 만든 걸 제일 좋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전 남편도 그런 말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챙기는 사이가 됐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무거운 짐 나를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저는 도연 씨 점심 걱정해서 반찬을 싸줬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관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사장님이라 부르던 도연 씨가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불렀어요. 정연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정연 씨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더 이상 장사하는 사장과 손님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도연 씨는 저를 정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간지러웠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있구나. 단순히 고맙고 편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밤에 혼자 집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면서도 도연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낮은 목소리, 든든한 어깨, 말없이 챙겨주는 손길들이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감정이 혼자만의 착각이라면 어떡하지? 도연 씨는 그냥 친절한 것뿐인데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도연 씨가 나를 여자로 볼 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제 마음이 들킬까봐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숨겨지나요? 도연 씨를 볼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왔고 국밥집 가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관계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닌 애매하지만 따뜻한 그 사이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장마철이라 오후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저녁 때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퍼부었습니다. 천둥까지 치는 거예요.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우산을 펼쳐들고 나왔는데 빗줄기가 워낙 거세서 한 걸음 나가기도 무서웠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우산을 쓴 채 가게 앞에 서 있더라고요. 도연 씨? 왜 여기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정연 씨 혼자 가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니, 저도 우산 있는데요. 그래도요. 오늘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고마워요. 도연 씨는 제 우산을 접어서 손에 들어주고 자기 우산 안으로 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산이 좀 작은 편이라 둘이 들어가니까 꽤 붙어야 했어요. 도연 씨의 어깨와 제 어깨가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정연 씨 쪽으로 비 들어오니까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도연 씨가 우산을 더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깨가 다 젖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가 젖잖아요. 전 괜찮아요. 우리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젖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저는 도연 씨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비누 향과 남자 냄새가 섞여서 왔어요.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조심하세요. 여기 웅덩이 있어요. 도연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아서 웅덩이를 피하게 해줬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걸 다루듯이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빌라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기, 도연 씨. 네. 우리 잠깐만 서 있어도 될까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처마 밑에 섰어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죠. 이대로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마음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도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뇨? 도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도연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도연 씨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국밥집 가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고요. 도연 씨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는 모습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신데요? 저 그동안 혼자인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12년을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외로워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 떠나면 어떡하지?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괜히 고백했나 싶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 씨, 사실 저도 무서워요. 고개를 들어 도연 씨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7년째 혼자거든요. 누군가랑 가까워진다는 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연 씨를 만나고 나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정연 씨 생각이 나요. 오늘도 얼굴 볼 수 있을까? 오늘은 힘든 일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정연 씨가 손목 주무르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무거운 짐 드는 거 보면 제가 대신 들어주고 싶고요. 정연 씨가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들어 보이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요. 도연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정연 씨한테 제가 폐가 될까 봐요. 나이도 어리고 하는 일도 변변치 않고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옆에 있어도 되나 싶어서요. 도연 씨. 하지만 정연 씨.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우시면 제가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마음 편해질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정연 씨 곁에 있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는 게, 제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연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 천천히 가요. 혼자가 아니니까 이젠 덜 무섭지 않을까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요.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린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55세와 47세의 늦은 사랑. 남들 보기엔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갈 때
저는 3층 창문에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빗속을 걸어가는 넓은 어깨가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설레고 행복할 줄은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자랑하듯 떠들지는 않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금방 눈치챘어요. 아침마다 함께 국밥 먹는 걸 보니까 알 수밖에 없었겠죠. 어머, 정연이 저 나이에 남자 생겼네? 근데 저 남자 누구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도연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어요.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고 가게 정리를 도와주고 무거운 짐은 당연히 다 들어줬죠. 저도 도연 씨 챙기는 게 좋았어요. 도시락을 싸주고 옷이 해지면 꿰매주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반찬을 담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정현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그런데요. 저희 형사입니다. 남자가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이 반찬을 담던 손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최도연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형사의 질문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경찰이 도연 씨를 찾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네, 그냥 아는 사이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최도연 씨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요? 저도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어제 저녁부터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경찰이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참고인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최도연 씨를 보시면 연락 달라고 해주십시오. 형사는 명함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완전히 술렁였어요. 손님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경찰이 왜 왔대? 글쎄, 남자친구가 뭔가 문제 있나 봐. 저는 반찬을 담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경찰이 찾는 거지? 그날 오후부터 시장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 남자친구 경찰한테 쫓기나 봐. 그러게 뭔 일 저질렀길래 경찰까지 찾아와? 연하 남자한테 돈 떼먹히고 당한 거 아니야?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점점 더 나쁘게 변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반찬집 사장, 돈 좀 벌었지 않나?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지 뭐. 아이고, 그 나이에 남자한테 속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 수군거리는 입모양, 저를 보고 혀를 차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까지요. 저는 그 시선들이 제 등에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도 도연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죠. 도연 씨가 정말 나를 속인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동생 상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시장에서 소문 다 났던데? 무슨 소문? 누나 남자친구 있다면서? 그 사람 경찰한테 쫓긴다고 다들 그러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나, 정신 차려. 상진이는 제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마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셔터를 내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동생의 걱정 섞인 목소리, 그리고 연락 두절된 도연 씨까지요.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걸까? 도연 씨가 정말 날 속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도연 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게 거짓일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도연 씨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조금씩 커져가는 의심 사이에서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들이 와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반찬을 담다가 실수로 쏟기도 했고 거스름 돈을 잘못 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동생 상진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누나, 나 좀 봐. 상진이는 저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골목 구석에 서서 따지듯이 말했어요. 누나, 내가 알아봤어. 그 최도연이라는 사람 말이야. 뭘 알아봤는데? 그 사람 예전에 투자 사기 조직이랑 엮였었대. 돈 관련해서 문제 일으킨 적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들은 건데? 시장 사람들 다 알아. 소문 파헤치다 보니 다 나오더라고. 누나,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남자 누나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아니야, 도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경찰이 찾아왔잖아. 그리고 지금 잠적했잖아. 떳떳하면 왜 도망가? 도망간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누나, 제발 정신 차려. 그 나이 먹고 남자한테 속으면 어떡해. 상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창피하고 화가 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제가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던 거예요.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표정,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도연 씨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도연 씨, 제발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죠. 저는 그날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더 이상 손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셔터를 내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갑자기 사라진 도연 씨한테,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한테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야. 그 생각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 말없이 챙겨주던 모든 순간들이 다 연기였을까? 집에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이혼할 때도, 혼자 살기로 결심했을 때도,
이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한 번 더 사랑을 믿어봤는데 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혼자 사는 게 나았어. 누굴 믿으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핸드폰을 받지만 도연 씨한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대신 동생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그 남자 완전히 끊어. 경찰 수사받는 사람이야. 누나한테 피해 올 수도 있어.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방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죠. 3일째 되는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도 열지 않고 도연 씨를 찾아 나섰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연 씨가 항상 하던 그 말이 밤새 떠올랐거든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일하던 노량진 시장 뒤편에 있는 상차 업체를 찾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도연 씨 아시나요? 도연이요? 아, 그 친구 알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박정현이라고 하는데 도연 씨랑 아는 사이거든요.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자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도연이 여자친구시구나?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한 잔 건네주고 말을 시작했어요. 도연이 그 친구 참 안 됐어요. 좋은 사람이 과거 때문에 고생이 많거든요. 과거요? 5년 전쯤 됐나? 도연이가 투자 권유 조직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 조직이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소문이 맞았던 걸까?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남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그걸 알고 나서 바로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직에서 협박을 했죠. 빠져나가면 가족들한테 피해를 준다고요. 그래서 도연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데요? 내부 자료를 다 모아서 경찰에 제보했어요. 조직 전체를 터뜨린 거죠. 덕분에 피해자들이 일부 돈을 돌려받았고 사기꾼들은 다 잡혀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조직 잔당들이 도연이를 찾아다녔거든요. 복수하겠다고요. 도연이는 몇 년 동안 숨어 살다시피 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계속 옮기고요. 그러다가 겨우 여기 노량진까지 온 거예요. 그럼 도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요? 도연이는 영웅이죠. 자기 목숨 걸고 조직을 무너뜨렸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연이도 사기꾼 조직에 있었다고 같은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도 도연이를 증인으로 보호해줬어요.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연이는 남들 눈에 안 띄는 일만 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남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며칠 전 조직 잔당 중에 한 놈이 출소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도연이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고요. 경찰에서 도연이한테 조심하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요? 도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친구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워서 연락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정연 씨까지 위험해질까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지키려고 멀리 떨어진 거였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도연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한테도 정확한 위치는 안 알려줬어요. 그냥 안전한 곳에 있다고만 했어요. 경찰하고 연락하면서 상황 정리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도연 씨를 얼마나 의심했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정연 씨, 도연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애인 생겼다고 했을 때 저도 정말 기뻤거든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런 일이 또 터진 거예요. 제가 너무 의심했어요. 소문만 듣고 도연 씨를 믿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경찰까지 왔는데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죠.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도연이가 어떤 사람인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도연 씨는 배신자가 아니라 영웅이었던 거예요.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제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그럴게요. 여자친구가 찾아왔다고 도연이한테도 말해둘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그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 씨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한테 피해가 갈까봐 얼마나 고민했을까? 연락하고 싶었을 텐데 참았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도연 씨 의심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지키려고 해줘서요.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도연 씨를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이제는 함께 감당하자고 말해주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가 다 짊어지고 저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어요. 도연 씨한테서 아니면 상차업체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요. 시장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동생 상진이는 계속 전화해서 도연 씨와 연락 끊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현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가게로 찾아갔었는데요. 최도연 씨 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도연 씨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10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를 받았는데 형사가 말했어요. 최도연 씨가 관련된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박정현 씨를 찾은 이유는 최도연 씨의 신변 확인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였어요. 그럼 도연 씨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네, 최도연 씨는 피해자이자 제보자입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분이시죠. 5년 전 불법 투자 조직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형사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도연 씨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직 관련자가 출소하면서 최도연 씨를 위협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변보호 차원에서 접촉한 겁니다. 박정현 씨도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은 안전한 건가요?
네, 해당 인물은 어제 체포됐습니다. 보호관찰 위반과 협박 혐의로요. 이제 최도연 씨도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저기, 혹시 도연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기실에 계세요. 박정현 씨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사가 문을 열어주자 복도 끝에 있는 대기실이 보였어요. 그렇게 보고 싶던 도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정연 씨, 도연 씨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달려가서 도연 씨를 껴안았습니다. 그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연 씨. 정말 미안해요. 도연 씨도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당신까지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제 과거 때문에 피해 보실까봐요. 바보, 도연 씨는 바보예요. 저도 같이 겪을 수 있었잖아요. 미안해요. 제가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 때문에 시장에 안 좋은 소문 나고 경찰까지 찾아가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 알아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도연 씨, 저는 도연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뭐든지 같이 얘기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견뎌요. 알겠죠? 도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고 정연 씨랑 함께 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경찰서 대기실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며칠 후 상차 업체 사장님이 시장 사람들한테 진실을 퍼뜨려줬습니다. 도연 씨가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 조직을 무너뜨린 사람이라고요. 소문은 금방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사람 만나셨네요. 그 양반 듣자 하니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던데요. 동생 상진이도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 봤어.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누나 지키려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다며? 남자답더라.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거예요. 도연 씨와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만나고 국밥 먹고 서로를 챙기는 그 일상.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깊은 신뢰가 생겼고 더 단단한 사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연 씨, 우리 같이 살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네, 결혼이든 동거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정연 씨랑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얼굴 보고 싶고 밤에 집에 들어갔을 때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12년 만에 누군가 함께 살자고 말해줬어요. 저도요, 도연 씨. 저도 이제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55세와 47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일주일 후 도연 씨는 제 빌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의 원룸에 있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랑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살아왔다는 뜻이겠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제가 말하자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집, 그 말 너무 듣기 좋은데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도연 씨는 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년 만에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한 거였거든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도연 씨와 보내는 첫날 밤이었거든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이라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도연 씨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침실 문 앞에서 멈칫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정연 씨, 잠깐만요. 왜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연 씨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꽃다발이었어요.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제 손에 꽃다발을 쥐어주는 도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그리고 이것도요. 도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는 반지 상자였어요. 도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55세 여자 앞에 47세 남자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울컥했어요. 정연 씨, 저는 큰 거 못 해드립니다. 멋진 집도, 비싼 차도, 화려한 생활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겠습니다. 외로울 때 손 잡아주겠습니다. 아플 때 안아주겠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연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 몰랐어요. 네, 그럴게요. 남은 평생 도연 씨 아내 할게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도연 씨, 저도 약속할게요. 도연 씨 힘들 때 옆에 있을게요. 외로울 때 따뜻하게 안아줄게요. 아플 때 돌봐줄게요. 남은 인생 함께 가요. 도연 씨가 일어서서 저를 안았습니다. 그 넓은 가슴에 안기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침실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죠. 도연 씨가 옆에 조심스럽게 누워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정연 씨,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하지만 도연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47세 남자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 씨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보였는데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바지가 벗겨지면서 엄청난 존재감의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쓰다듬었고 저는 그 손을 감싸쥐었어요. 55세의 주름진 손이었지만 도연 씨는 소중하게 잡아줬습니다. 여보, 이리 와요. 도연 씨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대니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 이젠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저도요, 정연 씨,
당신과 함께여서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두 사람의 외로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로의 숨이 가까워지고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는 거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도연 씨의 따뜻한 체온이, 낮은 목소리가, 거친 손의 온기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정연 씨 사랑해요. 도연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정말 많이요.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어요. 외로웠던 시간, 아팠던 순간, 견뎌온 날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도연 씨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얼굴을 보니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 씨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을 때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침 먹어요, 여보. 제가 말하자 도연 씨가 멈칫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니까 정말 부부 같네요. 우리 부부잖아요? 맞아요, 우리 부부예요. 도연 씨가 웃으며 상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늦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55세에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20대의 사랑보다 더 진실했고 30대의 사랑보다 더 깊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뭔지 알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을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어요. 저는 도연 씨를 믿었고 도연 씨는 저를 지켰고 우리는 함께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견디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할 용기만 있다면 행복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저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기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